네, 안녕하세요. 발달심리 8주차 강의고요. 오늘은 아동기 발달 중에서 언어 발달과 사회 정서 발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신체 발달이랑 인지 발달을 같이 했었고요. 오늘은 뒷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언어 발달, 사회 정서 발달인데 언어 발달은 양이 많진 않고 사회 정서 발달에 우리가 오늘 좀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고 특히 이제 도덕성 발달 부분이 여기에서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주차에는 신체 발달과 인지 발달 얘기를 했었는데 그 교재에 여기 몇 페이지죠? 331페이지. 331페이지. 네, 우리 되게 많이 공부를 했네요, 지금까지. 331페이지로 펴주시고 한번 그 복습 차원에서 같이 보시고 8주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발달은 먼저 이제 아동기의 신체적 성장부터 얘기가 됐는데 아동기가 몇 살부터였죠? 기억하시죠? 아동기는 6세에서 11세까지가 아동기입니다. 그래서 아동기에는 신장과 체중이 점차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이제 그 신체 비율이 훨씬 더 성인에 가까운 그런 신체 비율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 운동 기능의 발달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유아기 때는 잘 못했던 대부분의 이제 스포츠 운동 기능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시기고 소근육 운동도 많이 발달을 해서 뭐 악기 연주 되게 우리가 고난이도의 손가락의 그런 운동이 필요한 그런 악기 연주라던가 수공예라던가 이런 것도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관리와 질병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는데 유아기에 비해서 면역력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아기 때보다는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때는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낙하사고라던가 화상을 입는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사고, 이런 신체 장애에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이라던가 그런 비만이라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했던 것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인지 발달 얘기가 나왔어요. 인지 발달. 인지 발달에는 삐아제의 4단계 중에 세 번째. 네, 어떤 단계였죠? 기억하시죠?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구체적. 마우스로 쓰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 조작기에는 보존 개념도 아이들이 이제 획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조망 수용 이런 부분도 획득이 되고 유목화 서열화 이런 인지적인 능력들이 이때는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인지 양식 부분에 있어서는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장 의존성과 장 독립성 이런 것들이 아동의 성격하고도 연결해서 여러 가지 양상을 보인다는 거 배웠고 신중성과 충동성 이것도 인지 양식에서 얘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동기 때 지능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죠. 지능. 그래서 지능이라는 게 단일한 어떤 능력이냐, 복합적인 다중적인 그런 능력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스턴버그의 3원 이론,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능에서 지능 검사에 대한 얘기도 중요하게 나왔었죠. 비내 지능 검사, 웩슬러 지능 검사 이런 부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또 창의성에 대한 얘기가 아동기 인지 발달에서 나왔어요. 이제 창의성은 아이들이 이제 성공적인 어떤 성취를 하고 잘 자라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특성인데요. 그래서 창의성을 잘 발달시켜주는 것도 이 아동기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습을 간단하게 해봤고요. 수업 일정 안내를 보시면 네, 이번 주는 8주차 아동기 발달 2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수업이 없습니다. 수업이 없고 이제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이번 주랑 다음 주 해가지고 오늘이 5월 4일 강의니까 제가
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5월 16일까지로 해놓았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여유롭게 중간고사 대체 과제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자율학습이라는 거. 네. 이제 언어 발달부터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아기에도 아이들이 언어 능력을 상당히 많이 획득을 하게 되죠. 유아기에 말을 이제 하게 되고, 뭐 2단어, 3단어로 말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언어적으로 유능하게 되는 거는 아동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아동기에는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읽기, 쓰기 이런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기 시작하는 게 아동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어휘와 문법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요. 어휘와 문법이 아동기에 많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 시기에는 4만 단어 정도를 아이들이 습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 평균 잡으면 20개 정도 아이들이 습득을 하는 건데, 하루 평균 20개 정도 습득이면 사실 엄청 많이 습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단어의 형태학적인 지식을 아동들이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의 의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형태소는 유아기 때부터도 나왔었죠. 그래서 뭐 은는 이가 이런 조사라던가 어미라던가 이런 것들 나왔는데, 이제 아동기에는 더 형태소에 대한 그런 지식이 습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단어에 대한 생각들이 더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기에는 어땠냐? 유아기에는 어떤 단어를 얘기할 때 기능이나 외양을 주로 언급을 했다면, 아동기에는 동의어, 그리고 범주적 관계 이런 것까지도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재에서는 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유아기 때는 이 칼에 대해서 뭐 칼은 사과 깎을 때 써요, 칼은 날카로워요, 이렇게 기능 아니면 외양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다면, 아동기 때는 칼은 일종의 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범주적인 관계까지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칼은 때로는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의 단어가 가진 여러 가지 의미를 아이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따뜻한 국물을 마실 때 어른들이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유아기 때는 왜 따뜻한 국물을 시원하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할 수 있는데, 아동기에는 저 시원하다는 말이 정말 차가울 때 시원하다는 말도 있지만 따뜻한 걸 마시면서 시원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문장의 오류들이 많이 수정이 되고요.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예전보다는 더 길고 복잡한 구문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의사소통 기술이 아이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통이 좀 더 질적으로 발달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참조적 의사소통 기술이라는 거예요. 참조적 의사소통 기술. 그래서 아이들이 분명한 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고요. 자신의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어떤 부분이 애매한 건지를 자기가 알아차리고 분명하게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도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지를 참조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에 맞게 자신의 그 얘기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능력, 그것도 아동기에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읽기 쓰기 능력이 발달을 해요. 읽기 쓰기 능력이 발달하는데, 이거를 보시면 진첼이라는 학자는 읽기 능력 발달에 5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단계가 뭐냐면, 준비 단계 시작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해서 5단계예요. 그래서 준비 단계는 제가 여기도 안 써놨는데, 출생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때는 이제 읽기에 요구되는 어떤 선행돼야 되는 것들을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 보통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던가 어떤 글자들이 있는지, 내 이름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은 준비 단계 때 배우게 되고요. 이제 1단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요 시기에는 이제 글을 읽는 법을 배우고 단어를 소리로 바꿀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초등학교 2, 3학년 요 때인데요. 이제 글을 읽는데 조금 더 능숙하긴 하지만 아직 이제 읽기가 활발하기는 어렵고요. 3단계가 이제 초4에서 중3까지. 요 때는 글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때 읽기에 대해서 이렇게 원활한 능력이 획득이 안 되면 이제 학업하는 데 있어서 크게 뭐라 그러지? 제한점이 되겠죠. 그래서 요때 글을 읽고 자기가 책을 읽고 내용을 정보를 습득하는 게 잘 원활하게 돼야 되는 게 학업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4단계는 이제 고등학교 때. 요때는 읽기 능력이 완전하게 발달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쓰기 능력은 이제 읽기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한 후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보면은, 아이들이 글씨를 바르게 쓸 수 있게 된다거나,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글로 써서 표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 초등학교 시기에 발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기의 언어 발달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아동기의 사회 정서 발달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기의 사회 정서 발달은 이제 아동이 요 시기에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을 발달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기 인식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자기 인식.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독립된 실체라는 거를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식이 이게 가능해져야 자아 개념, 셀프 컨셉이라던가 자아 존중감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은 자아 개념이에요. 자아 개념. 자아 개념은 뭐냐면 내가 누구이고 나는 무엇인가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자아 개념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아 개념이 각각 다 다르게 형성되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요거에 대한 자기만의 그런 컨셉이 있으실 텐데, 이 안에는 나의 신체적인 특징, 개인적인 기술, 특성, 가치관, 희망, 역할, 사회적 신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신이 내가 독특하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분리된 실체구나라는 인식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아 개념의 4가지 범주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4가지 범주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전체적 자아 개념입니다. 전체적 자아 개념이라는 거는 나의 능력이나 신분,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식하는 게 이제 전체적 자아 개념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시적 자아 개념이에요. 일시적 자아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순간적인 기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자아 개념인데, 예를 들면 나의 자아 개념이 난 참 뭐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자아 개념을 갖고 있다가 뭐 동생이랑 싸워서 부모님한테 심하게 이제 혼이 나거나 이러면 혼나고 나서는 자아 개념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요 당시 때는 혼난 당시 때는 나는 되게 나쁜 아이인가 봐 이런 식으로 잠시적으로 자아 개념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 자아 개념인데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토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보는지,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 어떤 아이로 볼까요? 뭐 똑똑한 아이로 보는지 이런 식으로 그런 평가를 통해서 스스로 갖게 되는 자아 개념. 마지막으로는 이상적 자아 개념인데요. 이상적 자아 개념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바라는 그런 자아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이상적 자아 개념이 사실 내가 되고 싶은 자아가 이렇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너무 높으면, 어느 정도 높은 건 괜찮은데 이게 너무 높아버리면 어떻겠어요? 내가 되고 싶은 자아는 저 위에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좌절감이라던가 자기 모멸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상적 자아 개념이 너무 낮아버리면 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 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성취욕이 너무 낮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아 개념에는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자아 개념을 토대로 해서 또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아 존중감 사실 매우 중요하죠. 이 자아 존중감은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뭐 코칭을 하거나 할 때도 매우 중요하게 얘기될 수 있는 개념이죠. 자아 존중감은 뭐냐? 나의 존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게 바로 자아 존중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아 개념이라는 거는 자아 존중감이라는 거는 이제 자아 개념이 제가 여기 말을 조금 자아 개념이 아니라 자아에 대한 감정적인 측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나온 셀프 컨셉, 그 자아 개념이 나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이라면 자아 존중감은 나에 대한 감정적인 측면, 나를 좋게 보는 나에 대한 느낌, 이런 게 자아 존중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전공 공부하시면서 스스로도 자아 존중감 그 척도에 체크를 해보셨을 거예요. 로젠버그 그 문항 몇 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10문항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체크해 보시면 내가 나에 대해서 좋게 느끼는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뭐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할 때 내담자의 자아 존중감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전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 존중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사람의 정신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 높고 또 안정적인 사람들은 특별하게 뭐 힘든 일이 생겨도 많이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됐을 때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극복하기 어려워하고,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이 자아 존중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슬로우가 자아 존중감 욕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자아 존중감 욕구가 충족될 수도 있고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그런 걸 토대로 했을 때 내 자아 존중감 욕구가 충족이 된 사람은 어떻겠어요?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 나를 가치 있고 유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자아 존중감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은 열등감이 있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되게 귀여운 게 유아기 때는 보통은 자아 존중감이 기본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른이 봤을 때는 이렇게 엄청 어렵지 않은 그런 걸 하고 나서도 자기 스스로 엄청 만족하면서 나 이거 했어요, 이렇게 의기양양한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이 유아기 아이들이 보여주게 되는데, 이제 아동기에 들어서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게 조정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좋은 느낌의 내가 하는 행동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행동들도 있고, 이렇게 좀 더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학동기 아동은 자아 존중감이 하나의 그런 요인으로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학업, 신체, 사회성,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자아 존중감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계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계적. 어떤 거냐면 뒤에를 잠깐 보고 올게요. 이거는 교재 36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위계적이라는 게 이렇게 층위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에는 전반적인 자아 존중감인데, 이게 아까 뭐로 구성된다고 했죠? 학업적 자아 존중감, 사회적 자아 존중감, 신체적 자아 존중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이제 각각도 또 나눠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각각의 자기의 평가가 들어가게 되겠죠. 학업적 자아 존중감은 내가 읽기를 어떻게 하는지, 세마기 어떻게 하는지, 기타 과목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고요. 사회적 자아 존중감은 나의 또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신체적인 네, 여기까지죠. 네, 요런 것들
뭐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토대로 사회적 자아 존중감이 형성되는 거고요. 신체적 자아 존중감은 신체적인 능력, 외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아 존중감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계적 구조를 이제 통해서 연구들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구를 잠깐 살펴보고 올게요. 연구가 제가 이제 다운을 미리 받아놨는데 이 연구들에 대해서 보고 싶으시면 저번 시간에 제가 한 것처럼 리스에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연구에 대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는 그 교재에서도 얘기가 나온 연구인데요. 자아 개념 구조를 분석을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다면적이고 위계적인 모델이라는 게 자아 개념에 대한 여러 모델들이 또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모델인 거고요. 그걸 토대로 초중학생들의 자아 개념 구조를 분석해 본 그런 연구예요. 저희 연구는 이제 자세히 보기보다는 어떤 게 있는지 서로는 이제 궁금하시면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면 여기 이 위계적인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 연구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반 자아 개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밑에 보면 학업 자아 개념 그리고 비학업 자아 개념에는 사회적 자아 개념, 정서적 자아 개념, 신체적 자아 개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아 개념이 구성이 되죠. 그 자아 존중감도 위계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아 개념도 이렇게 위계적으로 구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업 자아 개념에는 이런 과목별로도 나눠질 수 있고 사회적 자아 개념은 뭐 동료냐, 유의미한 타인이냐 이런 거 정서적 자아 개념은 특정한 정서 상태에서의 자아 개념이 또 생길 수 있고 신체적 자아 개념은 신체 능력과 외모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이런 자아 개념 모델도 있지만 이 연구를 수행하신 분은 이런 요런 이제 모델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중학생의 자아 개념도 이걸로 설명이 되는지 그걸 연구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조금 다르죠. 일반 자아 개념 안에 비학업 자아 개념, 학업, 언어 자아 개념, 학업, 수리 자아 개념 이런 식으로 나뉘고 각각 이런 요소들이 하나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부모 관계는 비학업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데도 그 영향을 미치지만 학업 수리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복잡한 그런 자아 개념 모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아 존중감도 위기적이라는 거 보여드렸고 비슷하게 자아 개념도 이렇게 위기적으로 구성이 되고 이걸 통해서 연구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좀 논문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네. 그 익산 지역, 진안 지역의 5, 6학년 남녀 학생들 308명을 대상으로 이 모델로 설명이 잘 되는지 연구를 하신 거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연구를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연구가 이렇게 쭉 하위 요인과 성적들과 상관, 네, 이렇게 보면 상관이 이렇게 나와 있죠.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지역이나 남녀 이런 부분에서 별량 분석 결과도 나오고요. 그래서 논의를 보면 어느 정도 제가 자세히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이 모델로도 우리나라 초중학생의 그 자아 개념이 설명이 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 원래 모델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자아 개념, 자아 존중감 얘기를 좀 하고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얘기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위계적인 자아 존중감, 자기 개념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고, 이제 자아 존중감으로 다시 넘어오면 이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중요하게 궁금하죠. 왜 누구는 자아 존중감이 높고 누구는 자아 존중감이 낮은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줘야 될지 이런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부모의 양육 태도. 이 양육 태도는 어딜 가나 나오죠. 네, 진짜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부모의 양육 태도는 부모님이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 태도를 할 때 아동의 자아 존중감이 높고, 거부하거나 제재하거나 위협할 때는 아이의 자아 존중감이 낮다. 네. 출생 순위는 보통 맞이나 외동일 경우에 자존감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형제 관계가 되게 친밀하고 온정적일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회 경제적 지위에서는 이것도 이제 낮은 집단일 경우에 자존감이 좀 낮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건 꼭 돈에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에 부모님이 어떤 경제적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양육 태도가 좀 온정적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이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친구 관계, 또래라던가 가족, 그리고 교사, 선생님에게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존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뒷부분은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